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3. 다음 일요일 남작 부인과 자는 사제에 대한 존경심의 미묘한 감정에 이끌려 미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미사가 끝난 후 목요일 점심에 사제를 초대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제는 어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청년과 정답게 팔짱을 끼고 제의실에서 나왔다. 사제는 두 여자를 알아보곤 기쁜 신용을 하며 소리쳤다. 아, 마침 잘 됐군요. 남작 부인과 잔양, 여러분의 이웃인 라마르 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작은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서 이미 오래전부터 두 분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활의 경험이 있는 남자답게 능숙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나 대부분의 여자들이 꿈꾸는 그런 훌륭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는 햇빛에 그을린 매끈한 이마 위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그린 듯이 고른 두 개의 굵은 눈썹은 흰자위가 약간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것 같은 그의 어두운 눈을 깊고 부드럽게 보이게 했다. 짙고 긴 속눈썹을 가진 시선은 살롱에서는 거만하고도 아름다운 기부인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거리에서는 바구니를 끼고 헝겊 모자를 쓰고 가는 아가씨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정열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 눈의 나른한 매력은 생각의 기품을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무성하면서도 윤기가 도는 멋있는 수염은 약간 강하게 보이는 턱을 가려주었다. 그들은 많은 인사말을 나눈 뒤에 헤어졌다. 라마르 씨는 이틀 후에 남작집을 첫 방문하기로 했다. 그는 거실 창문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플라타나스 아래에다 시골풍의 의자를 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찾아왔다. 남작은 짝을 맞추기 위해서 보리수 밑에 또 하나의 의자를 갖다 놓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균형 같은 것에 별 취미가 없는 어머니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의견을 묻자 자작은 남작 부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지방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동안에 많은 아름다운 경치를 발견했다고 했다. 때때로 그의 시선은 우연인 것처럼 자네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럴 때면 이 갑작스런 시선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에는 애무하는 듯한 찬사와 눈뜨기 시작한 교감이 서려 있었다. 작년에 죽은 라마르 씨의 아버지는 마침 퀴르토시라의 친구를 한 사람 알고 있었는데 남작 부인은 퀴르토시의 딸이었다. 이런 관계가 드러나자 인척관계, 만난 날짜, 혈족 관계에 대해 끝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남작 부인은 뛰어난 기억력을 발휘해서 복잡한 족보의 미궁 속을 전혀 혼동하는 일이 없이 돌아다니며 다른 가문의 조상이나 후예들을 밝혀냈다. 자작은 소누아드 바르풀레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장남인 공트랑 씨는 쿠르실가의 딸과 결혼을 했지요. 쿠르빌에 쿠르실이 있잖아요. 장남은 내 사촌 중에 하나인 로시오 베르양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크리상지가와 친척이 되지요. 그런데 크리상지 씨는 내 아버님의 절친한 친구랍니다. 아마 댁에 돌아가신 부친가도 아실 겁니다. 네, 부인.
혹시 크리상지 씨는 망명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은 파산하고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내 숙모에게 그의 남편인 에레트리 백작이 세상을 뜨자 혼담을 가져왔었지요. 그러나 그가 코담배를 즐겼기 때문에 숙모가 거절했어요. 그건 그렇고 빌와즈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집은 불운을 만나 오베르니에 정착하려고 1813년경에 투렌을 떠났지요. 그 후 저는 그 집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인, 늙은 후작은 말을 타다 떨어져 죽고 영국인과 결혼한 딸과 바솔이라던가 하는 상인과 결혼한 딸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라서 여자를 유혹했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그러자 늙은 부모들의 대화를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이 생각났다. 이러한 동등한 가문들끼리의 결혼이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커다란 공적인 사건 같은 중요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서 똑같은 식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에서 친근하게 거의 친구처럼 친척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같은 계급에 속해 있고 동등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말이다. 남작은 원래 비사교적인 성격에다 자기 사회의 신념이나 편견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주변의 가문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작에게 그 가문들에 대하여 물었다. 드라마르시가 대답했다. 아, 이 고장에는 귀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언덕에는 토끼가 거의 없다고 단언하는 것과 같은 말투였다. 그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는 귀족 집안이 단지 3집밖에 없었다. 드 쿠틀리의 후작. 그는 노르망디 지방 귀족 계급의 우두머리 격이었다. 드 브리즈빌 자작. 그들은 우수한 혈통의 사람들이지만 너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끝으로 드 푸르빌르 백작. 그는 흔히 도깨비로 통하고 있으며 상심하고 있는 아내를 죽도록 못살게 군다는 소문이 나 있고 연못 위에 세운 브리에트의 저택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친교를 맺고 있는 몇몇 벼락부자들은 여기저기 땅을 사들였다. 자작은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의 시선은 잔에게 멎었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다정하며 부드러운 어떤 특별한 인사를 그녀에게 보내는 것 같았다. 남작 부인은 그를 매력적인 청년으로, 특히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부인의 생각에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 확실히 좋은 가문에서 자란 청년이야. 그들은 다음 주일에 그를 만찬에 초대했다. 그 이후로 그는 규칙적으로 남작집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대부분 오후 4시경에 와서는 그녀의 가로수 길에서 어머니를 만나 그녀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팔을 내미는 것이었다. 잔이 외출하지 않을 때는 그 남자의 다른 쪽에서 남작 부인을 부축했고 이들 3사람은 똑바로 난 큰 길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쉬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젊은 아가씨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까만 비로드 같은 그의 눈은 푸른 만호와 같다고 하는 잔의 눈과 자주 부딪혔다. 여러 번 그들은 남작과 함께 이포르로 내려갔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해변가에 있을 때 라스티크 영감이 다가와 파이프를 문 채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바람이라면 남장날이 내일은 에트르타까지 나가도 곧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는 손뼉을 쳤다. 아, 아빠, 가요. 네. 남작은 드라마르시 쪽을 돌아다 보았다. 같이 가겠소, 자작. 우리 그리로 가서 점심을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일이 당장 결정되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자는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더디게 옷을 입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들은 이슬을 밟으며 걷기 시작하였다. 먼저 평원을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는 새들의 노래로 온통 떨고 있는 숲을 지났다. 자작과 라스티크 영감은 닷줄을 감아 올리는 기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다른 뱃사공이 출발을 거들어 주었다. 남자들이 어깨를 뱃전에 대고 전력을 다해 배를 밀었더니 간신히 조약돌이 있는 평평한 바닷가로 나아갔다. 라스티크는 용골 밑으로 기름칠한 나무 굴림대를 밀어넣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조절하려는 듯이 어영차 하고 느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끝없이 장단을 맞추었다. 배가 경사진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천이 찢어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둥근 조약돌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배는 잔물결이 넘실거리는 거품 위에서 갑자기 멈췄다. 모두들 배에 올라타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무태 남아있던 두 뱃사공이 배를 물결 위로 밀어냈다. 바다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가벼운 미풍이 수면을 가볍게 스치면서 잔물결을 일게 했다. 돛이 올라가고 약간 부풀더니 배는 파도에 조용히 흔들리며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갔다. 우선 해안에서 멀리 나갔다. 태양은 수평선을 향해 대양에 녹아들어가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육지 쪽으로 높게 깎아지른 절벽은 그 발치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햇빛 가득 찬 잔디밭 언덕은 군데군데 초승달처럼 패여 있었다. 멀리 뒤쪽으로는 누르스름한 돛들이 패캉의 흰 방파제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빛이 들어오게 구멍이 뚫린 둥글고 이상한 모양의 바위 하나가 바닷속에 코를 박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에트르타의 작은 문이었다. 자는 한 손으로 뱃전을 잡고 흔들리는 물결에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다 저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신의 창조물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오직 세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빛과 공간과 물이었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키의 손잡이와 닷줄을 잡고 있는 라스티크 영감은 의자 밑에 숨겨둔 술병을 간간히 꺼내 병째로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루터기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듯한 그의 분신 같은 파이프로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그 파이프에서는 가는 실 같은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한편 그의 입술 한 귀퉁이에서도 그와 비슷한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아무도 흑담보다 더 검게 담뱃진에 물든 흙으로 만든 담뱃대의 골통에 불을 다시 붙인다거나 담배를 채워넣는 뱃사공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따금 그는 한 손으로 파이프를 쥐고 그것을 입술에서 떼고는 연기가 나오고 있는 입으로 누룩게 한 침을 바다 멀찍이 내뱉었다. 뱃머리에 앉아있는 남작은 뱃사공 대신 돛을 살피면서 한 사람의 임무를 해내고 있었다. 잔과 자작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약간 거북스러워하고 있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의 시선을 마주치게 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친화력이 그들에게 알려주듯이 그들은 똑같은 순간에 눈을 들었던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남자가 그리 못생기지 않고 여자가 아름다운 경우에 두 젊은이 사이에서 재빨리 일어나는 그런 미묘하고도 막연한 애정이 이미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하게 여겨졌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태양이 자기 아래에 펼쳐진 넓은 바다를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려는 듯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바다는 교태를 부리듯 엷은 안개로 몸을 둘러싸고 햇살을 가렸다. 그것은 투명하면서도 매우 낮게 드리운 황금빛 안개로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으며 먼 풍경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태양은 그들의 불꽃을 내쏘아 이 빛나는 구름을 녹이려는 듯 했다. 태양이 온 힘을 다해 내리비치자 엷은 안개는 증발하며 사라졌다. 그리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다는 햇빛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다. 자는 몹시 감동하여 중얼거렸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자작이 대답했다. 아, 네. 정말 아름답군요. 이 아침의 청명한 빛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메아리 같은 것을 일깨워 놓은 것이다. 갑자기 에트르타에 둥그렇고 커다란 문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다로 걸어가는 듯한 절벽의 두 다리와도 비슷했고 배들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높은 아치구시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희고 뾰족한 바위의 첨봉이 첫 아치 앞에 서 있었다. 배가 해안에 닿았다. 남작이 제일 먼저 내려서 밧줄을 당겨 배를 바닷가로 끌어올리는 동안 자작은 잔의 발이 물에 젖지 않게 그녀를 두 팔로 안아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 두 사람은 이 짧은 포옹에 흥분된 가슴으로 단단한 자갈밭을 나란히 걸어 올라갔다. 그들은 갑자기 라스티크 영감이 남작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내 아름다운 한 쌍이 생겨날 것 같구먼요. 바닷가에 있는 작은 여인숙에서 먹은 점심은 훌륭했다. 태양은 목소리와 생각을 마비시켜 그들을 침묵하게 했으나 식탁은 그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마치 소풍을 나온 학생들처럼. 아주 하찮은 것들까지도 그들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라스티크 영감은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아 아직도 연기가 나는 파이프를 조심스럽게 베레모 안에 감추었다. 모두들 그것을 보고 웃었다. 어쩌면 그의 붉은 코에 끌렸을지도 모를 파리 한 마리가 몇 번이나 날아와서 그 위에 앉으려고 했다. 영감이 파리를 잡기에는 너무 느린 손짓으로 그것을 쫓아버리면 파리는 벌써 많은 그의 동료들이 더러운 얼룩을 만들어 놓은 모슬린 커튼 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파리는 뱃사공의 그 붉은 사자코를 열심히 노리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앉으려고 곧 다시 날아왔기 때문이다. 파리가 날아올 적마다 참을 수 없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이 간지럼이 귀찮아진 영감이 이놈의 팔이 더럽게 고집세군. 하고 중얼거리자 잔과 자작은 눈물이 날 정도로 재미있어서 몸을 비틀고 질식할 듯이 웃어댔으며 더 이상 웃지 않으려고 입에다 냅킨을 갖다 대기까지 했다. 우리 산책이나 해요. 커피를 마시고 나자 잔이 말했다. 자작은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남작은 조약돌 위에서 햇볕을 쬐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자네들이나 갔다 오게.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기로 하고. 그들은 그 고장에 있는 초가집 몇 채를 똑바로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거대한 농장과 비슷한 작은 성관을 지나 그들 앞에 길게 펼쳐 있는 널따란 계곡으로 들어갔다. 바다의 움직임은 그들의 기운을 쇠진하게 하고 평소에 몸의 균형을 흔들리게 했으며 소금기를 머금은 대기는 그들을 시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점심은
그들의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었으며 즐거움은 그들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지금 들판을 미친 듯이 달리고 싶은 욕망으로 자신들이 약간 머리가 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자는 새롭고도 빠른 감각에 완전히 동요되어서 자기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그들 위에 내리쬐고 있었다. 길 양쪽에는 잘 익은 농작물들이 태양의 열기에 고개를 숙이고 축 늘어져 있었다. 여기저기 돋아나는 새싹처럼 수많은 메뚜기들이 밀밭에서 보리밭에서 해안의 갈대 속에서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가늘어서 귀가 멍할 정도였다. 그 밖에는 어떤 소리도 타오르는 하늘 아래에서 들려오지 않았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푸른 하늘은 마치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 가까이에 있는 금속처럼 갑자기 새빨개진 듯한 노란색을 띠었다. 조금 더 가서 오른쪽으로 멀리 작은 숲이 보여 그들은 그리로 갔다. 두 비탈 사이로 양쪽에 험한 좁다란 산책길이 햇빛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나무들 밑으로 나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서자 일종의 곰팡내 나는 냉기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 습기는 피부에 소름을 돋게 하고 배까지 스며들었다. 햇빛과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푸른 자취를 감추었지만 이끼가 땅을 덮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저기에 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이 말했다. 두 그루의 고목이 죽어 있었다.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벌어진 틈이 있어 그 사이로 빛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와 땅을 데우고 잔디와 민들레와 칡들의 싹을 트게 하고 아지랑이처럼 가냘픈 작은 흰꽃들과 실패에 감긴 실과 흡사한 디기탈리스 꽃을 피게 했다. 나비들, 벌들, 통통한 말벌들, 파리의 해골과도 비슷한 엄청나게 큰 모기들, 날아다니는 수많은 곤충들, 얼룩이 있는 장밋빛 무당벌레들, 푸른 빛을 바라는 송장벌레들, 뿔이 달린 거무스름한 벌레들이 무성한 잎사귀들의 섬뜩한 그림자 속에 움푹 파인 빛으로 가득하고 따뜻한 우물 속에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머리는 그늘 속에 다리는 햇빛에 드러낸 채 앉아서 한 줄기 빛이 모습을 드러내게 한 우글거리는 작은 생명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는 마음이 감동되어서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되풀이하였다. 얼마나 좋아요. 시골은 참 좋지요. 저는 가끔 꽃 속에 숨고 싶어서 벌이나 나비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에 그런 나직하고도 친근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습관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미 사교계에 실망을 느꼈으며 자신의 경박한 생활이 지겹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일의 반복이며 거기에서는 진실한 것도 성실한 것도 전혀 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교계, 자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전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무슈니, 마드모아젤이니 하고 정중하게 서로를 불렀다. 또한 그들의 시선에는 미소가 어리고 얽혀 있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호의가 서로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수많은 것에 대한 흥미와 보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은 애정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남작은 걸어서 절벽 꼭대기에 걸려있는 동굴인 샹브르 오 드무아젤까지 간 뒤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인숙에서 남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남작은 해안에서 오랫동안 산책을 한 뒤 저녁 5시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다시 배에 올랐다. 배는 바람을 뒤로 받으며 부드럽게 나아갔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았다. 미풍이 느리고도 미지근한 숨결로 불어와 돛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가는 다시 놓아버려 축 늘어지게 해서 돛대에 달라붙게 했다. 불투명한 물결은 마치 죽은 듯 했다. 타는 듯한 더위로 지쳐버린 태양은 자기의 둥근 궤도를 따라서 아주 부드럽게 해면으로 다가갔다. 바다에 대한 권태가 다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잔이 입을 떼었다.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요. 자작이 대답했다. 네, 하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은 쓸쓸하지요. 여행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건 그래요. 하지만 저는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공상에 잠겨 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작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둘이서 공상할 수도 있죠.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 말은 하나의 암시일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녀는 좀 더 먼 곳을 보려는 듯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탈리아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요. 아, 그래요. 그리스에. 그리고 코르시카. 그곳은 퍽 야성적이고 아름다울 거예요. 자작은 목자들의 오두막과 호수들 때문에 자신은 스위스가 더 좋다고 말했다. 그러자 잔이 다시 말했다. 전 그렇지 않아요. 코르시카처럼 아주 새로운 지방이나 그리스처럼 유서 깊고 유적들이 많은 나라가 좋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진 유적지를 본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자작은 잔처럼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영국에 더 호감이 갑니다. 영국은 교육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니까요. 이렇게 그들은 세계를 편력했다. 극지에서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상상 속의 풍경에 황홀해하며 중국인이나 라포리아닌 같은 어떤 민족의 결코 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풍속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온화한 기후에 여름은 신선하며 겨울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전원과 녹색 삼림, 고요히 흐르는 큰 강들과 아테네의 위대한 세기 이래로 다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미술에 대한 숭배가 있는 프랑스라는 결론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더욱 낮게 들이온 태양은 마치 피를 흘리고 있는 것과 같았다. 넓게 드리워진 빛의 줄기, 눈부신 한 줄기의 궤도가 태양의 끝에서부터 배의 항적에 이르기까지 수면 위를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 바람의 숨결이 잦아들었으며 물결도 잔잔해졌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돛은 석양으로 붉게 물들었다. 무한한 평온이 우주를 마비시키고 이 우주 원소가 만나는 주위에 침묵을 퍼뜨리는 것 같았다. 한편 하늘 아래에서 그 반짝이면서 유동하는 배를 활처럼 휘듯이 출렁이는 바다는 음흉한 약혼자처럼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불의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양은 그들의 포옹에 대한 욕망으로 불타듯이 일몰을 재촉하고 있었다. 마침내 태양이 바다와 만났다. 그리고 바다는 서서히 태양을 삼켜버렸다. 그때 수평선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불어왔다. 마치 삼켜진 태양이 세상에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숨을 내쉬려는 듯 한 줄기 전율이 흔들리는 바다의 가슴에 잔물결을 일게 했다. 황혼은 짧았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나타났다. 라스티크 영감은 노를 잡았다. 그러자 바다가 인광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다. 장과 자작은 나란히 앉아서 배 뒤로 사라지는 움직이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달콤한 편안 속에서 저녁 공기를 마시면서 막연히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었다. 잔이 한 손을 걸상에 갖다 대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기라도 한 것처럼 옆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그녀의 살갗에 닿았다. 그녀는 이 가벼운 접촉에 놀라고 행복하고 당황해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저녁 때 자기 방으로 들어온 잔은 이상스럽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을 보아도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감동이 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괴종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조그만 꿀벌이 심장처럼, 다정한 친구의 심장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생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이고 생생하고도 규칙적인 그 똑딱거리는 소리로 그녀의 즐거움과 슬픔을 동반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날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금도금을 한 날벌레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무엇에든지 입맞춤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문득 그녀는 서랍 밑바닥에 낡은 인형 하나를 숨겨두었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그 인형을 찾아서 무척 좋아하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슴에 껴안고 인형의 뺨과 곱슬곱슬한 무명실 뭉치로 만든 머리에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그리고 그녀는 인형을 여전히 두 팔에 껴안은 채로 생각에 잠겼다. 그분은 정말로 수많은 비밀의 음성으로 약속하고 더할 나위 없이 선량하신 하느님이 자신의 길 위에 이렇게 던져주신 바로 그 남편일까? 그분은 자신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며 자기의 생애를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일까? 우리들은 애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서로를 포옹하고 떨어질 수 없이 얽히면서 사랑을 꽃피워야 할 그런 숙명으로 맺어진 두 사람일까? 그녀는 아직도 마음속에 결정적인 충동과 미칠 듯한 황홀감, 자신이 열정이라고 믿고 있는 심오한 격동을 조금도 겪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가 옆에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시선과 부딪히면 얼굴이 붉어졌으며 창백해지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밤에는 아주 조금밖에 자지 못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랑하고 싶다는 유혹적인 욕망이 더욱더 그녀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거나 데이지 잎이나 구름 또는 동전을 공중에 던져 점쳐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아름답게 지장하도록 해라. 왜요, 아빠? 그건 비밀이다. 다음 날 밝고 생기 있게 화장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실의 테이블이 봉봉 과자 상자로 덮여 있고 의자 위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마차 한 대가 뜰 안으로 들어왔다. 마차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택항의 제과점 르라 결혼 피로연의 식사. 리디빈이 요리사의 도움을 받아 작은 포장마차 뒤에 달린 들창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평평한 큰 광주리를 수없이 꺼내고 있었다. 드 라마르 자작이 나타났다. 그의 긴 바지는 꼿꼿이 줄이 서 있고 그의 발이 작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는 귀여운 에나멜 장화가 보였다. 그의 몸에 꼭 맞는 긴 프로코트는 가슴에 초승달 모양으로 도려낸 자리에 셔츠 앞에 장식 레이스를 드러내고 있었다.
몇 번씩 감은 날씬한 넥타이는 고상한 품위를 나타내는 그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꼿꼿이 쳐들게 하였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한 단장은 얼굴에 저명한 인사 같은 그 무엇을 갑자기 부여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었다. 자는 어리둥절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더할 나위 없는 귀족, 대영주라고 생각했다. 자작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래, 대모님, 준비는 되셨나요? 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지요? 남작이 말했다. 곧 알게 될 거다. 수레를 단 마차가 다가왔다. 아델라이드 부인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로잘리의 부축을 받으며 자기 방에서 내려왔다. 로잘리가 드라마르시의 우아한 자태에 넋이 나간 듯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속삭였다. 어떻소, 자작? 우리 하녀가 당신이 무척 마음에 드는가 보. 자작은 귀까지 빨개지며 못 들은 척했다. 그러더니 커다란 꽃다발을 잔에게 주었다. 자는 더욱더 놀라며 그것을 받았다. 네 사람은 모두 마차에 올랐다. 부엌 하녀 리드빈이 남작 부인이 기운을 차리도록 차가운 수프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정말이지 마님, 마치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군요. 이포르에 들어서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갔다. 그들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구김살이 진 헌옷을 깨끗이 차려입은 뱃사공들이 집에서 나와 인사를 하고 남작의 손을 잡으며 행렬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자작은 잔에게 한 팔을 빌려주고 그녀와 함께 행렬의 선도에서 걸어갔다. 교회 앞에 이르러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은으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가 보였는데 성가대의 소년 하나가 그것을 똑바로 받쳐들고 있었으며 그 뒤를 붉고 흰옷을 입은 다른 소년이 성수채를 적시는 성수단지를 들고 따랐다. 이어서 세 사람의 늙은 성가대원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리를 절었고 또 한 사람은 뱀 모양의 관악기를 든 악사, 그 다음에는 불룩 나온 배 위로 접혀있는 황금빛 영대를 받든 사제가 나타났다. 그는 미소와 고갯짓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눈을 반쯤 감고 입을 딸싹이며 기도문을 외고 코까지 내려오게 삼각모자를 눌러쓴 채 배기를 입은 그의 참모들을 따라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바닷가에는 화환으로 장식한 세 배 주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배의 돛대와 돛과 밧줄은 긴 리본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은 미풍에 휘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잔이라는 배의 이름이 황금빛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남작의 돈으로 만든 이 배의 선장인 라스티크 영감이 행렬의 선도에 나섰다. 남자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동작으로 일제히 모자를 벗었다. 어깨에서부터 굵은 주름이 지는 풍성한 검은 수도복을 입고 벼락신자가 된 부인들이 일렬로 서 있다가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자 성호를 그으며 끌어앉았다. 사제는 성가대의 두 소년 사이에 끼어 배의 한쪽 끝으로 걸어갔다. 한편 배의 다른 쪽 끝에서는 백의가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의 늙은 성가대원이 수염이 덥수룩한 턱으로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악보 위에 눈을 던지고 청명한 아침에 입을 크게 벌리며 음정이 틀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숨을 돌릴 때마다 악사는 혼자서 그 윙윙거리는 소리를 계속 냈다. 그리고 악기를 불려고 양쪽 뺨에 바람을 가득 넣어 볼을 부풀릴 때 악사의 작은 회색 눈이 뺨 속으로 묻히곤 했다. 이마의 피부까지도 또 목의 피부까지도 살에서 떨어져 나간 듯 했다. 그만큼 그는 나팔을 불면서 자신을 부풀리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투명한 바다는 명상에 잠겨
작은 배의 명명식에 참가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파도는 거의 일지 않았으며 손가락만한 높이의 작은 물결이 자갈에 가볍게 부딪히는 아주 미미한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날개를 활짝 편 커다란 흰 갈매기들이 푸른 하늘에 곡선을 그리면서 멀리 날아갔다가는 마치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군중들 위로 둥근 원을 그리면서 돌아왔다. 5분쯤 지나자 아멘을 외친 뒤에 성가는 멈추었다.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사제는 몇 마디 라틴어를 웅얼거렸으나 사람들은 단지 똑똑히 울려 퍼지는 끝말 밖에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사제는 성수를 뿌리면서 배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판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있는 대부와 대모 앞에서 기도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미남다운 의젓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아가씨는 갑작스런 감동으로 숨이 막히고 기절할 것 같아서 이를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그녀를 사로잡던 꿈이 일종의 환각 속에서 갑자기 현실의 모습을 띈 것이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제는 축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남자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혼례를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아닐까. 그녀의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떨렸던 것일까. 마음의 고민이 혈맥을 따라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까지 전해졌을까. 그는 그것을 알았을까. 아니, 짐작이라도 했을까. 그녀처럼 그도 사랑의 도치 같은 것에 잠겨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단지 경험으로 어떤 여자도 자기에게는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갑자기 그가 자기 손을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음에는 좀 더 세게, 더욱 세게 으스러져라 하고 쥐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말했다. 그렇다, 확실히,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잔, 당신이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약혼식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마치 네라고 말하듯이 아주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아직도 성수를 뿌리고 있는 사제가 그들의 손가락에도 몇 방울을 뿌려주었다. 의식이 모두 끝났다. 부인들이 일어섰다. 돌아갈 때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갔다. 성가대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십자가는 이제 그 권위를 잃었다. 십자가는 좌우로 흔들리면서 또는 앞으로 숙여져 코 있는 데까지 떨어질 뻔하면서 빨리 달려갔다. 사제는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뒤를 뛰는 듯이 걸어갔다. 성가대원들과 악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려고 지름길로 사라졌다. 뱃사공들도 때를 지어 걸음을 서둘렀다. 요리 냄새와 같은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걸음을 재촉하고 입에 침을 괴게 하고 뱃속까지 내려가 창자가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었다. 맛있는 점심이 레페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식탁이 뜰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 준비되어 있었다.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거의 뱃사공들과 농부들이었다. 남자 부인은 식탁 중앙에 앉았는데 좌우에는 이포르의 사제와 레페풀의 사제가 자리했다.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 곁에는 촌장과 그의 부인이 앉았다. 그 부인은 벌써 노경에 접어든 몸이 마른 시골 여자였는데 여기저기에 짤막한 인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갸름한 얼굴에 꼭 끼는 커다란 노루망드식 헝겊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언제나 놀란 듯한 커다란 눈에 하얀 암탉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코로 접시를 쪼듯 재빠른 동작으로 얼른 음식을 집어먹었다. 자는 대부 곁에 앉아서 행복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기쁨으로 머리가 멍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코 있었다. 잔이 그에게 물었다. 그래,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지요? 줄리 양입니다. 모르셨던가요?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게 될 것인가? 식사가 끝나자 앞들은 뱃사공들에게 맡기고 성관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작 부인은 남작에게 기대어 두 사제의 호의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장과 줄리앙은 작은 숲이 있는 데까지 가서 풀이 우거진 작은 길로 들어섰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답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다시 대답해 주세요. 제발. 하고 더듬거리며 말했을 때 그녀는 아주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그 대답을 읽었다.